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구속 재판에 이어서 이번엔 두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횡령, 배임 등에 대한 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업 운영이나 돈의 운영과 관련된 경제적 이슈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다양한 정치적 해석과 이해관계 때문에 첨예한 갈등 양상까지 조심스러워지는 가운데서 세간의 눈과 귀는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고 또 혐의 내용에서 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퉈질지 법률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2018 제네바 모터쇼 이야기입니다. 세계 3대 모터쇼 중에 하나고요. 지난주 시작됐습니다. 그간 부호들의 놀이터라고 할 만큼 고가 차량이나 슈퍼카의 최신 트렌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친환경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이슈에 이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미래에 대한 변화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직접 제네바 모터쇼 취재하고 온 오토타임즈 권영주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수요일은 불법 금융범죄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얻는 날이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 코너 많이 도움됐다고들 하시는데요. 잠시 후에 경제수사대 이어드립니다.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배임 등 20개에 달하는 혐의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11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는 불법 자금 수수 혐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사실 자체를 몰랐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다스와 관련해서도 이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텔레비전의 이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치열한 법적 공방 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쟁점이 되는 부분 무엇인지 검찰 출신이시죠. 정태원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 오전에 전직 대통령 검찰 출석 모습 이 화면으로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네네. 역사에서 마지막 일이 됐으면 한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사실 약간 정치적 논란으로도 좀 확대되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 네네. 이 검찰 조사받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선 이것이 우리 역사상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대통령만 지내시고 나면 전부 줄줄이 검찰 포털 안에 서니까 아주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아프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아마도, 전에 발표한 바 같이 이 사건 수사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된, 네. 정치보복이다. 특히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책임이 이명박 본인에게 있다는 걸로 해서,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고, 네.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말을 아꼈는데 이 말은, 본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 네네. 나는 죄가 없다. 그렇지만 시시콜콜 얘기 안 하겠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그전에도 줄곧 사실 오늘 이 TV 앞에 노출되기 전에도 기획수사의 의미가 있다라는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요. 이번 조사 사실 이 변호사님께서 검찰에 계셨었는데 네네. 영상 녹화가 진행됩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그림들도 보여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사실 일반인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예, 영상 녹화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영상 녹화인데 조사하는 방에 우리로 치면 CCTV가 있죠. 네네.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해서 검찰 조사를 마치면 조서가 작성되지 않습니까? 서류로. 네네. 그거에 더해서 그 조사 장면이 처음부터까지 다 그것이 녹화된 동영상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이제 처음에 도입된 취지는 네네. 나중에 법정에 가서 아니 지금 그 조서에 그렇게 되는데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강력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찍어두면 그 조서의 진실성과 네네. 또 신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피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영상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걸 미리 본인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끝이 나면 거기다 이제 봉투에 넣고 이제 피의자가 사인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절차인데, 이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걸 거부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조사받는 광경이 무슨 뭐 노벨상 수상 장면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번 찍히면은 특히 대통령,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100년, 200년까지 갈 거거든요. 남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엔 그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여성분이시고 하니까 네네. 그걸 거부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네네. 그러니까 나의 그런 모습을 뭐 찍어도 된다. 기록물로 네. 해도 뭐 난 반대하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영상 녹화에 동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은 지금 110억 원대로 추정되는 불법 자금 수수 혐의인데 지금 이거 외에도 혐의 전체가 20개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전체적인 이 혐의 내용 중에서 또 어느 것이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저희가 좀 궁금한데요. 글쎄, 크게 이제 뭐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네네. 결국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뇌물, 네. 하나는 다스 경영과 관련한 것 두 가지 그렇죠. 있거든요. 실소유 여부와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뇌물의 경우는 주된 게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측근을 통해서 받았다. 네. 이게 한 17억 5천만 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영역의 뇌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삼성의 다스가 미국서 소송하는데 소송비를 60억을 대줬거든요. 네. 아주 좀 특이하죠. 네네. 그 다음에 이팔성 우리은행 금융취재회장이 22억 5천만 원을 줬다든지, 네. 뭐 대보그룹이 5억, ABC 상사가 2억, 또 김선호 한나라 의원이 4억 원 공천원금 줬다. 네네. 이것은 이제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 측은 아니 난 직접 내가 받은 바도 없다, 난 몰랐다. 네. 그리고 가서 이런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정치 자금이다. 네. 근데 정치 자금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형인 이상득 씨가 관리를 했고, 네. 그걸 이미 공소처 7년이 다 지나서 처벌 못한다. 막 이렇게 이제 네. 반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법리 다툼으로 가고 어떤 사실을 둘러싼 어떤 논박이라기보다는 아마 네. 법률 관계로 이제 조사에서 임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 김희중 제1부속실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측근들의 진술 자체가 좀 결국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게 되는 상황까지 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사실은 사안만 놓고 보면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오늘 흘러나오고 있고요. 앞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 영상 녹화 조사 얘기를 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검찰 측이 좀 더 자신 있게 이 사안 혹은 이 뇌물죄라든지 지금 횡령죄에 대한 부분들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죠? 검찰이 그동안 지난 수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 5천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돈이 나와서 네. 뭐 예를 들어 김백준 기획관이나 김진모 비서관이나 김희중 부속실장이나 장다서로 총무기획관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돈이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거든요. 본인도 인정을 하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죠. 그 사람들이 다 썼거나 아니면 위에다 올렸거나 위는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개인적 쓸 리 없으니까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민간본으로 삼성 소송 비용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 난 전혀 몰랐다. 삼성에 돈 대준 거 몰랐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또 미국의 그 소송 대리구에 있는 에이킨 검스라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한국분입니다. 네네. 그분이 또 청와대에서 또 이명박 대통령을 또 이렇게 직접 또 면담한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점으로 특히 또 그 다스 관련해서는 그 가족들까지도 일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아마 입증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구속 여부 기사가 흘러나오는 부분도 좀 그런 차원의 문제일 거라는 추측도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500만 달러 60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지금 꼬리를 무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과연 다스의 소유 여부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금 조사의 최대 쟁점인데 이게 사실은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관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쭉 조사를 해보니 전부 예전에 사장으로 있던 사람, 네. 또 형, 또 네. 조카들까지도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다스 설립하기란 원래 말하자면 원천 자금은 네. 도곡도에 있는 땅을 매도한 그 돈이거든요. 네. 근데 그 땅도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환 씨하고 처남의 김대영 씨 이름으로 매입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름으로 된 서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맞습니다. 말밖에 없지 않느냐. 네. 자기들이 지금 벌받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지금 다 미루는 거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 이름은 빠져 있었으니까요. 네. 자, 사실상 그러면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진위를 밝혀내는 문제. 물론 검찰에 계셨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12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이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에 여러 차례 이 검찰로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네네. 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을 밝혀낸다는 근데 게. 그동안에 이제 그런 소유에 관한 거지 그런 건 네. 이미 조사가 다 끝나서. 네네. 최소한 또 참고인들의 진술은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혐의가 18개, 16개, 20개 이렇게 나와버리니. 네. 만약에 한 혐의에 대해서 1시간씩만 조사를 해도. 네, 맞습니다. 18개면 18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늘 10시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내일 새벽까지 끝날 수 있을지. 더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물어봐. 난 모른다. 난 모르는 사실이다. 보고받으면 없다. 그러니까 수월해요.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반론이 변호사들하고 네. 리허설도 있고 했고 또 법적으로 파고 들어가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냐 하던 모릅니다. 안 했습니다. 그거 한마디면 끝나는데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반박을 해대면 검찰은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예. 이게 결국에 이 중에 중요한 사안만 뽑아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안 그러면 네. 내일 아침까지 끝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 마지막 종결지 종착역처럼 되어버렸고요. 검찰은 입증에 자신이 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이라든지 여러 상황은 굉장히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한번 얘기가 됐지만 결국에는 가장 귀추를 모으게 되는 거는 이 조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구속이 네네. 가능할지 여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네. 구속이 피할 수가 없죠. 왜 네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구속 기준을 보면은, 우선 범죄 혐의가 증명은 아니라 소명이 돼야 되고, 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고, 도주 염려 있어야 되고 이런데, 네. 이분이 도망갈 의미는 없잖아요. 도주 염려는 없고, 네. 그 다음에 소명은 어느 정도 된 걸로 보여요.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네네. 그 다음에 또 증거인멸의 경우에도 또 사실은 측근들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행사해서 네. 지금 구속해 있는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리하게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점만 본다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걸 보이고 문제는 이제 그 측근들이 다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소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이명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돼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돈을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지시해서 수행만 한 사람도 구속이 됐는데. 네. 그럼 지시한 사람은 구속이 안 되는 게 그게 옳은 얘기냐. 네. 또 예를 들어서 다스의 경우에 다스의 책임자들도 이제 구속이 됐고 또 소위 재산 관리인 사람 다 구속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산 관리한 사람도 구속을 하는데 실제 그러면 재산 실소유주에 대한 부분들 놔두느냐. 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네.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근데 한편 또 구속을 해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네. 아니 무슨 이 정부는 전직 대통령 보면 다 잡아달라고 그러냐. 정치적 부담이 커지죠. 네. 네. 검찰도 완전히 정권에 충성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리 다른 마음으로 하더라도. 그렇죠. 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보수 세력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 그렇죠. 라는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양쪽을 이제 검찰이 고민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제 경험에 따르면. 네.
그냥 정도대로 가면 됩니다. 정도대로. 정해진 길, 가야 할 길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 법과 정의에 따라서 정하면 됩니다. 네, 법과 정의에 따른 결과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또 인터뷰에 여러분 생각들 보태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메시지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 사전 주제 불법 자금입니다. 앞서 인터뷰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대통령 한나라를 상징하고요. 전 국민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선출한 그런 대표인데요. 왜 이렇게 임기만 끝나면 포토라인 앞에 서야 되느냐라는 이 변호사 얘기처럼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자아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이 바로 불법 자금입니다. 불법 자금을 해석해보면 사전적으로는 불법적인 재산을 말합니다. OECD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불법적 무기와 판매, 밀수, 조직범죄, 횡령 및 내부거래, 뇌물수수 등 컴퓨터 사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불법 자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 이 말인데요. 대부분 이런 불법 자금은 가지고 있기보다는 자금 세탁을 통해서 돈의 출처를 알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서는 비자금, 탈세, 또 여러 가지 역외 탈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은 돈을 여러 경로를 거쳐서 빼면서 다시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0억 원대 불법 자금 역시 그 출처가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요. 지금 수사 과정에서는 그 관계자들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지금 사상 초유의 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과 정의에 따라서 정도를 가면 된다.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법과 정의에 따라야 한다. 앞서 마지막 인터뷰 이야기였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또 경제적인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법적 논란과 또 정치적 이슈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함께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8분 50초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뭘까요?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내일 앞두고 있는데 일자리 사정을 봤더니 지난달에 굉장히 안 좋았네요. 네, 취업난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08만 3천 명,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0만 4천 명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네. 이 증가폭은 2010년 1월 이후 8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작년 9월만 해도 취업자가 31만 명 늘었었는데 그 뒤로 10월, 11월, 12월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1월에 33만 명대로 다시 늘었다가 2월에 10만 명대로 푹 꺼진 겁니다. 보니까 제조업 취업자 수가 14,000명 증가한에 그쳤는데 네. 이게 1월에 10만 6천 명 늘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지금 GM은 군산공장 폐쇄한다고 하고 성동조선 법정관리 들어가고 STX조선도 구조조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자리 타격, 고스란히 취업자 수 통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다가 도소매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9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중국 사대보복 여파가 아직 안 풀린 상태에서 중국인 관광객 줄어들고 있고 또 최저임금 인상한 영향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 또 2월에 유난히 한파에 시달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 좀 전체적으로 위축된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실업자 수 보니까 1년 전보다 7만 6천 명 감소했는데요. 실업률은 4.6%로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겨울 지나면서 봄 앞에 일자리 상황 안 좋군요. 청년 일자리 사정은 어떻습니까? 짚어보면 좀 개선이 됐는데요. 청년층 실업률 보니까 9.8%로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매년 2월 말 놓고 봤을 때도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또 체감 실업률인 청년층 고용직 보조지표 3도 22.8%
3.8%를 기록해서 1년 전보다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배경 뜯어보니까 이게 공무원 시험 일정 늦춰진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접수 기간이 2월 초였는데요. 올해에는 2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고용 동향을 조사하는 기간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청년층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구직 단념자는 4만 5천 명 늘어나서 2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예, 참 걱정거리입니다. 가계비 증가세는 그래도 조금 둔화한다. 이 금리 오르고 있는데 좀 다행이네요. 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보니까 3조 3천억 원 늘었는데요. 월별로 보면 작년 1월 1,000억 원 증가한 이후 가장 적은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매년 2월 말 놓고 봐도 2015년 2월에는 4조 4천억 원 늘었고 2016년에는 5조 4천억 원, 작년에는 6조 8천억 원 이렇게 증가폭이 계속 확대가 됐었는데요. 네. 올해는 좀 꺾인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1월과 2월 묶어서 보면 가계대출을 5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설 연휴가 어느 달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대출 규모가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 연휴 때 보통 이제 상여금 나오고 이러니까 대출이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1월, 2월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서 보면 이제 5조 2천억 원 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3조 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보면 더 많이 증가한 거죠. 네.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1, 2월 묶어서 보면 올해가 이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건데요. 뭐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3조 1천억 원 늘어서 작년 같은 기간 2조 9천억 원에 비해서 증가폭이 조금 커지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기타 대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용대출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 뭐 상업용 부동산, 주식, 예적금 이런 거 담보로 한 대출들이 이제 기타 대출에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게 2조 1천억 원이 급증했거든요. 지난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한 이후가 사상 최대 증가폭입니다. 네. 사실 부동산 시장 뭐 올 초까지도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그렇죠. 정부가 사실 집값의 40% 정도까지만 빌릴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을 좀 규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담대 못 받은 사람들이 신용대출 이용하면서 이제 기타 대출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값 뛰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샀다 네. 이런 사람들 꽤 많았는데요. 네. 결국은 주담대 누르니까 신용대출로 옮겨간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끌이라는 표현이 대출에도 쓰이는군요.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 지금 많은 분들이 이슈인데요. 참 여러 가지 변화를 봐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P2P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개인 간 대출업이라고 해도 될 텐데 이 대출액도 꽤 늘고 있다고요? 네, 이것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P2P,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를 말하는데 네. 금융기관 거치지 않고 개인한테 투자받아서 개인한테 빌려주는 이 P2P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 P2P 업계의 누적 대출액이 2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네. 한국 P2P 금융협회가 집계한 지난달 28일 기준 64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 보니까 2조 822억 원이었습니다. 네. 전달보다 이제 7.5% 늘어난 건데요. 이게 지난해 2월만 해도 회원사는 40개 불과했고 누적 대출의 규모가 3,875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일단 뭐 가입한 회원사도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P2P 금융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상황인데요.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투자할 만하고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대부업체 같은 이금융권보다는 금리가 좀 대체로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빌릴만 하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연체도 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네.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뜻하는 부실률, 이게 지난달 말에 3.71%였는데 전월에 비해서 1.22%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은행 예적금 들면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그렇죠. P2P 그런 거 없거든요. 네. 투자할 때 이런 연체율, 부실률 이런 것들 좀 잘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P2P 늘고 있어서 관심 많이들 가지시는데요. 이 개인이 책임져야 될 리스크, 위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톱 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가계비 중에서도 신용대출 증가하는 속도 이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용대출 아무래도 이제 담보대출보다 금리도 높고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채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또 이제 신용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금리 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리스크 관리 이제 특히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돈을 잘 운용하는 것만큼이나 위험을 잘 피하는 것 꼭 중요한 일이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서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앞서도 좀 돈 거리는 이야기 인터뷰 많이 들었는데요. 돈이라는 우리 글자 지금 눈앞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를 왼쪽으로 한 바퀴 휙 돌려서 180도 돌리면 굿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좋은, 또 의미 있는 이런 뜻이죠. 최근 개막한 제네바 모터쇼가 더 이상 돈잔치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도 좋고 사람에도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장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제네바 모터쇼 여태까지는 부자들의 놀이터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YTN 라디오 지금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이 자동차는 여러 기술, 산업, 경제 다 집약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젠 자동차가 아니라 이동 서비스, 모빌리티,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제네바 모터쇼에서 그 변화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당장 이 변화의 흐름과 또 경제 밀접한 관계 좀 이해해 봐야 될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가는 길에 안내 잘해 주시는 분이죠. 제네바 모터쇼 직접 취재하고 오신 분입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편집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도 다녀오셔서 바로 직후에 저희한테 이 생생한 변화 소개해 주셨는데 제네바 모터쇼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번에 다녀와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네. 변곡점이라는 표현. 변곡점, 네. 뭔가 변화를 딱 의미하는 지점. 이제 네. 전기차로 가는 변곡점이었다. 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흘렀잖아요. 네네. 6개월 만에 이 변곡점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이제는 전동화, 그러니까 지능화. 네. 이게 조금 앞서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 케이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CASE 그렇죠. 연결, 자율, 공유, 전기. 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의 정착. 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 모터쇼에서 이 케이스가요, 여러분, 커넥트를 얘기할 때 연결이죠. 그렇죠. 또 오토, 자율, 또 공유, 쉐어링, 일렉트로닉, 전기. 이걸 앞글자만 따서 케이스의 자동차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번 이 제네바 모터쇼도 유명하죠. 보니까 1930년대에 시작됐던 행사던데요. 90년 됐어요, 벌써. 네. 근데 왜 자동차도 만들지 않는 나라가 그러니까요. 모터쇼 하느냐? 네네. 이게 사실 재밌는 게 유럽에서 자동차 잘 만드는 나라가 보통 독일, 프랑스, 영국 그렇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모터쇼 다 열립니다. 네. 근데 가보면 그 나라 자동차 회사만 너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립적으로. 어디서 좀 한번 열어보자고 만들어진 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네바인데 그게 또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열리는 쇼다 보니 네네. 이제 올해 나오는 신차가 어떤 것들이 있나 또 흐름과 기술 동향을 살피기에는 꽤 매력적인 모터쇼에서 제네바에서 꾸준히 매년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스위스 제네바 여러 정치적인 국제 관계에서 중립일 뿐만 아니라 모터쇼에도 중립이다. 오늘 새로운 정보 하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글자놀이처럼 이 돈이 굿이되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환경, 혁신 기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읽혀지면서 이 제네바 모터쇼 원래는 부호들의 놀이터였다가 이제는 기술, 환경에 아주 관심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건가요? 양극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극과 극은 통한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제네바 모터쇼가 부자들이 선호하는 슈퍼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그럼 과거에 등장하는 슈퍼카들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연기관의 높은 배기량 가지고 최고 500마력, 최저 500마력 이상의 성능과 네네. 자, 준비 시작해가지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는데 3초 이내. 그래서 엄청난 사운드. 네. 이런 것들이 상징이 됐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슈퍼리치들이 이런 차를 계속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이런 차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배출가스 규제가 그러니까요. 강화가 되니까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비난이 붙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킬로미터당 배출가스 보면 이 탄소 배출량이 500g 이래요. 네. 그런 일도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동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전동화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빨리 가려면 네네. 배터리 용량도 크고 모터 용량도 커야 돼요. 엔진이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배기량 크듯이 전기 모터 용량 커야 되고 전기 에너지 많이 잡아먹으니까 네. 배터리의 용량도 커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자꾸 키우다 보니까 무거워져요. 네. 무거워지니까 차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네. 이거 어떻게 잡을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기 자동차가 슈퍼카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불어닥쳤다라는 게 이번에
여실히 입증이 됐죠. 예, 사실 이 기술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테슬라의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른바 좀 전기차의 슈퍼카다 이런 인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번에 람보르기니 전기 컨셉트를 보면 네. 테슬라는 뭐 저리 가라 수준이에요. 아, 역시 뭐 이름만으로도 예. 그러니까 어떤 뭐 포르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슈퍼카 회사들의 고민이 시작됐다는 점 반면에 네. 또 대중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네. 현대기아차를 포함해서 폭스바겐이라든가 네. 이런 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율주행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는데 대중화에 더 네, 대중화에 엄청나게 치중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한쪽은 대중화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한쪽은 전기차 중에서도 하이엔드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네.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양극화돼서 간다는 게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 정말 이 자동차의 변화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경제 현상, 사회 현상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앞서 저희가 CASE 연결 자율 공유 전기 이야기했는데 그런 기사들에 뒷붙여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이제 자동차를 단말기로 본다. 이제 뭐 자동차는 가전이다. 자동차는 이동 서비스다. 정말 막 개념 변화가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빨랐는데 이제 단말기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단말기일 수 있죠. 네. 우리가 보통 휴대폰을 네. 단말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자동차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화가 되면 네. 이게 이동하는 거 외에 휴대폰하고 뭐가 다르냐? 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대폰과 네.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의 차이. 네. 휴대폰은 휴대하는 사람이 깨지지 말라고 잘 보호해 주는 거고. 네. 자동차는 안에 탑승하는 사람이 네. 자동차가 날 잘 보호해 주겠지라고 믿고 타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동하는 개념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번 제네바 모터쇼에도 눈길을 끌었고, 예를 들면, 네.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차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인가요? 그 린스피드의 컨셉카인데,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박스형인데, 예. 바퀴하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 모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마치 밑에 스케이트보드처럼, 네네. 그냥 일자로 돼 있어요. 굉장히 투박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위에다가 차체를 얹으면, 네. 그 차체가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죠. 아, 네네. 근데 그걸 떼어서 그냥 거리에다 세워 놓으면 네. 집이에요. 이야. 바퀴를 뗐다 붙였다 하는 거에 따라 용도가 바뀔 수 있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참.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제 네네. 캠핑을 갈 때 네네. 굳이 짐을 싸고 가지 마시고 네. 캠핑 가실 때 이 갖춰진 걸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집의 일부분처럼 그런 공간을 구비해뒀다가 예. 말 그대로 바퀴 위에 올려서 캠핑을 가면 그냥 집이 되는 거고. 그렇죠. 참. 결국은 주거 공간이라든지 여러 다른 영역으로 자동차가 굉장히 확대됐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빌리티라고 하는 A에서 B까지 이동만 생각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동하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주거, 즉 리빙. 모빌리티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하우스, 네. 네. 참 이런 부분도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 약간 좀 공상과학 마당 같아서 장난스럽기도 한데요. 네. 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실제로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뭐 기사는 뭐 한강을 나르는 자동차 곧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장난이 아니고요. 네네. 실제로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가격 비싼가요? 아직은 좀 비싸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융합을 하다 보니. 네네. 뭐 자동차와 가전제품, 뭐 자동차와 하우스 통신, 융합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공간까지 융합하는 겁니다. 아, 공간을 융합하는 개념에서 날아다닐 수 있다. 그렇죠. 육상과 하늘을 융합하자.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하늘을 나는 게 무슨 뭐 저기 여객기처럼 예. 높이 나는 게 아니고 제가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 쉽게. 네. 고가도로 있죠. 네네. 고가도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 고가도로 없는데 고가도로가 있는 것처럼 자동차들이 그렇죠. 갈 수 있는 수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저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네. 뭐 항공급의 저촉은 받지 않고 예. 그냥 자동차 지상에서 달리는 것보다 몇 칸 위에서 네. 움직이는. 그게 말 그대로 영화를 보면 좀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를 그렇죠. 다니는데 그 위로 또 뭔가 네. 떠서 다니고 있고 그게 네. 실제로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하늘을 나는 자동차냐 비행기지라고 비아냥거렸는데 절대 그렇죠. 그렇지 않고 고가도로가 없어진다라는 개념만 떠올려 보시면 된다. 상용화되기도 뭐 어렵지 않겠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 실제로 드는데요. 이제 판매가 되고 네네. 이게 뭐 특정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영역이 아니고 네. 자동차 회사도 앞다퉈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플라잉카 시장에 진출하겠다. 2019년 그러니까 내년이면
소비자들이 살만한 네네. 그런 제품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 여기서 네. 전제 조건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활주로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참 이런 변화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뭐 지금 자동차 관련 일을 하시거나 자동차 관련 액세서리나 뭐 소품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 개념이 확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인 준비 우리 기업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내 브랜드들 활약은 좀 어땠습니까? 지금 이런 흐름들 보면 좀 뭐 약간 궁금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앞서서 개념을 내놓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딜레마가 뭐냐면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이 필요하죠. 돈을 어디서 버냐 이거죠. 네. 돈은 결국은 내연기관 팔아서 벌어야 됩니다. 아직은 내연기관의 수익 구조에서 네. 예, 이게 사실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연기관을 없앨 수는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아직은 전기차에서 수익이 안 납니다. 네.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렇다 보면은 근데 이쪽 분야가 투자는 계속 많이 돼야 되는 곳이고, 네. 그 투자금을 결국은 내연기관 팔아서 벌어야 되니, 네. 이제 앞으로 경쟁이 어떻게 되냐면 미래형 자동차에서 수익을 누가 먼저 내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회사가 무조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또 내연기관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연기관 많이 팔아서 수익 많이 내는 회사가 미래 쪽에서도 경쟁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변화의 시기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변화의 흐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지금 자동차 운전하면서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토타임즈 권용주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이 코너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라디오도 뭐 어르신들이 많이 들으시는 편인데요. 이거 사기 안 당하도록 조심해야겠네라고 칭찬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었는데요. 그렇게 뿌듯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죠.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 김흠 선임조사역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흠입니다. 예, 주변에서 정말 도움된다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예, 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이스피싱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현황이 나왔던데 어떻습니까? 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4년 2,6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2016년까지는 1,92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하반기 들어 현행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우회하는 신종수법이 등장하면서 대출 빙자형 사기 피해가 크게 증가해서 2017년 2,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했고 현재도 지금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칭찬받은 게 무색해졌습니다. 막 줄어들어서 좋았는데 2017년 말에 변종이 등장하면서 지금 또 늘고 있다라는 우려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례들인가요? 네, 가장 고전적인 유형은 다 아시겠지만 정부기관 사칭형입니다. 네. 사기범들은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거나 금융정보가 노출돼서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는 말로 겁을 준 후에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안전하다거나 네.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의 보관하라고 속여서 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예. 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은 대출 빙자형인데요. 네네. 사기범들은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한 후에 저금리로 정부 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거나 신용등급이 낮아도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은 신용등급을 조정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서 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거 저희도 많이 소개해드린 작업대출이나 이 대출 빙자형 사기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확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전적 수법에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한다는데 어떤 건가요? 네,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또 상당히 안타까운 사례로는 피해자인 동시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이중 피해를 입게 되는 악질적인 유형입니다. 네네. 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대출 실행 목적으로 수수료나 선이자 등을 편취한 후에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를 생성시켜서 네. 신용 등급을 올려준다고 속이고 통장 양도를 요구한 이후 이를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류회사 등을 사칭해서
회사 매출을 줄여서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고 네네. 하면서 통장을 양도하면 월 몇백만 원을 주겠다고 불특정 다수한테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합니다. 네. 이를 받아보고 그 통장을 양도하게 되면 이걸 대포 통장으로 이용한 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사기범들은 또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또 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돈도 뺏기고 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면서 나도 이 금융생활이 제한당하고 정말 이중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 네네. 대포 통장 명의인 되면 불이익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면서 그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네네. 또 대포 통장 명의인이 되면서 그 약 2개월간은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또 전체 계좌의 인터넷 뱅킹이나 그 ATM기 등의 그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네. 또 1년간은 신규 계좌 개설도 제한이 되고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이 되게 되면 최장 12년간의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생명 유지를 위해서 몸 안을 도는 건 피인데요.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건 돈의 흐름인데 그게 다 막힌다. 여러분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중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분석해 보셨나요? 예, 그 2015년 이후에 이런 이중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금융회사들이 신규 계좌 개설 시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철저히 하고 또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그런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사기범들이 대포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게 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예. 네, 참고로 그 대포 통장 발생 건수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대포 통장의 필요에 의해서 또 이중 범죄까지, 이중 피해를 만들어내는 범죄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누가 속을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많이 속죠.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인터넷 또 아니면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또 수없이 그 보이스피싱 정보를 접하면서 네.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피해자들도 또 모두 다 그 보이스피싱에 다 들어봤고 또 수법도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또 막상 본인들이 전화를 받는 순간에는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교해져서 더 이상은 그 중국 동포의 그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또 이 개인정보를 토대로 또 전문 용어까지 구사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연결됩니다. 사실은 이름도 알고 직업까지 알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게 될 경우 정말 꼼빡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실 게 있다고요.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기 전에 10계명 10가지 반드시 이런 거 좀 정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스쳐 지나가지 말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늘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항으로 10계명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전화로 금융 정부기관이라면서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둘째로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대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금융회사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네. 네네. 셋째,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선입금 의심, 네. 네. 넷째, 네.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다섯째, 납치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꼭 자녀 안전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섯 번째, 채용을 이유로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곱 번째는 가족 등을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먼저 꼭 본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예. 여덟 번째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홉 번째,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즉시 신고를 한 후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 이런 돈 문제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좀 조심하시고 의심해보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건 꼭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흠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면 됩니다라고 9246님 문자 주셨네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 PD였습니다.